자, 김영환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예,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날도 춥고, 네. 예, 이 추운데 명함도 막 돌리실 텐데 좀 어떻습니까, 반응은? 아직은 이렇게 명함에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관심은 많이 가지고 아, 있습니다. 하여튼 추운데 고생이 많으신데 또 그런 와중에 이렇게 또 경제 관련된 얘기도 준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김성규 소장님 더 바쁘실 텐데요. 예, 뭐 다 비슷한 사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경제 심리와 관련된 통계가 나와서 그거 네.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통계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했던 그 가계 동향 조사, 그렇죠. 소득, 예, 그렇죠. 소비 이거 네. 이 통계도 나와서 세 개를 엑기스로 한번 좀 동시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럼 무슨 통계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한국은행 통계를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11월 28일 날 1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따끈한 조사 결과네요. 네. 네. 엊그저께도 좀 우리 언론에 좀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 구성 기여도라는 그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게 100 이상이면은요. 네. 2003년부터 2022년까지의 20년 정도의 장기 평균이 있거든요. 네. 그 장기 평균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100이 이상이면 그 장기보다 높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네. 100 이하면 그 장기 평균보다는 비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 그 표를 딱 보시면 11월에 97.2가 찍혔는데요. 11월에 97.2. 네, 이게 이제 100 이하라 네. 여전히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넉 달 연속 하락입니다. 그러네요. 예. 103에서 계속 내려가는 중인 거네요. 네, 상저하고 막 하니까 이제 소비자들도 네. 경제 심리가 조금 하다가. 올라가다가 현실은 아니니까 이 반응들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이런 경제 상황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요. 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이럴 때 되면 굉장히 낮게 나오는 낮게 나오죠. 낮게 이게 나오죠. 정말 어렵겠다 생각하면 뭐 90, 80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네. 100이 넘어가면 뭐 할만하다 생각하는 건데 네.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렇게 또 떨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소비자 동향 조사라는 그 경제 상황 인식에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은 또 재미있습니다. 아까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한 90대, 그러니까 100 이하지만 그래도 100의 근처에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처참합니다. 네. 아, 이것도 100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100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네. 처참합니다. 현재 경기 판단 CSI는 뭐냐면 컨슈머 센티멘트 네. 심리 네. 인덱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냐?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가게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 경기가 어떨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세요? 일단 이자율이 너무 높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방송 계속 잘리고 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60대에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예, 현재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보여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향후 경기 전망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게 6개월 후에는 어떨까라고 질문지에 있는 거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이것도 매우 안 좋습니다. 70대를 찍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취업 기회 전망은 어떨 거냐? 이것도 6개월 후에 취업 기회들이 어떻게 생길 것 네. 같냐? 이렇게 했을 때 70대입니다. 이것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심리적으로 매우 얼어붙어 있다 지금. 네네. 이 상황을 보여주는 거. 경제는 또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심리적인 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소비도 죽고요. 왜 지갑을 안 열죠? 그렇죠. 예, 지갑을 안 열고 또 뭔 지출을 하더라도 좀 줄이게 되고 이런 경제 사전적인 좀 의미들을 담고 네네.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금리 수준 전망은 10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와 있죠. 향후 6개월 후에도 금리가 매우 높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죠. 그렇군요. 예. 높다고 전망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전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극단을 보여주는 그러네요. 심리 지수입니다. 여기에 실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실제 상황이 어떤지. 자, 임금 근로 일자리 규모 및 증감표를 보면 네. 자, 22년도 2, 4분기 때 전체 2020만 개 일자리가 임금 근로. 그러니까 예, 임금을 받고 네. 일하는 그 근로자 수가 2020만 개인데 네. 전년 동기 대비 62만 개, 63만 개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네요. 22년도에. 그런데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듭니다. 59만 개, 49만 개, 45만 개. 이번에 발표된 23년도 2, 4분기에는 38만 개 정도로 아, 그러네요.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자리, 임금 근로 일자리가 증가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온 경제 상황 인식에 사실은 사람들이 반응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현실이 매우 좀 어려운 상황들을 좀 반영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나아질 줄 알았던 전망들이 계속 줄어드는 네. 거고 일자리도 윤석열 정권 1년 차를 지나가서 더 나빠지는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다시 한국은행 통계로 좀 오면은요. 네. 가계 재정 상황 인식이 있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 아까 제가 여쭤봤듯이 방송 잘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재 생활 형편은 여전히 뭐 100 이하로 한 87, 10월 달보다 또 한 1포인트 줄어들어서 이것도 어쨌거나 여름철은 그나마 지금보다 그렇죠. 나았던 거고 네. 가을이 될수록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된다고 봐야 돼요. 겨울 심리만큼 어려워서 얼어붙고 있는 거죠.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 형편 전망은 현재 생활 형편보다 조금 기대를 하게 되죠. 그렇죠. 이거보다는 좀 높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관적으로 사람들은 네.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축소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네. 그리고 가계 수입 전망도 100 이하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100을 찍은 게 8월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나마 그때 좀 나았다가 점점 네. 다시 악화되는 상황. 그러니까 6개월 후에 가계 수입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것보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소비 지출 전망은 지출이 늘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고물가 상황을 반영한 많이 오르니까. 네, 그 여파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 뭐 숫자로 보이지만 딱 국민들의 심리가 여기서 네, 볼수 있게 네.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실제 통계청이 또 11월 23일 날 3, 4분기 가계 동향 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명목 그때는 명목 소득으로 제가 소개를 좀 했고 네. 소비 지출 뭐 이런 것도 명목 그 금액으로 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질 금리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물가를 반영한 물가를 반영해서 네, 실질 금리, 실질 가계 소득이요.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생활 형편, 생활 형편 전망 이런 것들과 연계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자, 21년도 전체 가구당 평균 얼마냐면 소득이 실질 소득이 460만 원 정도 됐어요. 이게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마지막 정부 3, 4분기. 예. 460만 원을 실질적으로 평균치로 벌고 있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임금 근로자, 그러니까 근로자 가구 같은 경우는 주황색이요. 예, 네. 이게 531만 5천 원 정도 네. 됐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외 가구, 자영업 같은 경우요. 예, 자영업자 많이 낮고. 네, 355만 4천 원 네. 정도 했는데, 자, 22년도 3, 4분기 한번 보면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온 거잖아요. 네. 전체 가구도 평균이 줄어들었죠. 447만 원으로 그러네요. 예, 한 13만 원, 네. 13만 원 줄어든 거죠. 네. 네. 그리고 근로자 가구도 줄어들었어요. 한 30만 원 정도가.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근로자 외 가구도 줄어들었죠. 네. 예. 근데 이번에 나온 통계는 지난 전년 동기 대비니까 네. 이거보다는 조금 올랐어요. 447만 6천 원에서 448만 6천 원, 만 원 올랐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증가했다고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를 비교해 보면 낮아진 거네요. 한 11만 원 정도 낮아진 거잖아요. 네. 실질 소득이.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물가 상황을 반영한 거잖아요. 이게 실질이라는 게. 예. 그리고 근로자 가구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12만 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근로자 외 가구도 21년도 3, 4분기 대비해서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줄어들었네요. 네, 한 10만 원 정도면 사실은 일반 가구들 교통비가 그냥 빠져나가는 그렇죠. 거죠. 교통비도 되게 아끼는 가구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라 한국은행 통계나 통계청 지금 조사하는 거나 그다음에 아까 그 일자리 줄어드는 거나 네.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일맥상통하다라는 걸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대로 하면 네. 정부는 작년보다 상황이 나아졌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망쳐놓고 망쳐놓은 거에 비해서 나아졌다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 좋아하는 문재인 정부 때랑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비교하기 좋아하는 문재인 정부 때랑 하면 오히려 지금 소득이 내려가 있는 상태. 야, 이러니까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맞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모든 지표들이 앞으로도 어렵겠구나라고 국민들이 피부로 아는 거군요. 그렇죠. 예. 나아질 기미가 좀 어렵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경제 여파들이 저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어떤 여파들이 있을까요? 일단 소비가 축소되겠죠. 가게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또 예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을 지출하기보다는 지출을 축소하고 모아놓는 거에 더 가게들이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비가 축소되면 매출이 기업들은 줄어들겠고요. 매출이 들으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투자가 줄겠고 투자가 줄어들면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근로자 가구 그 근로자 가구들이 좀 여파를 미치고 근로자 가구들이 또 소비를 안 하면 자영업자들이 또 어려워지고요.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한다면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얼어붙은 심리들을 좀 풀어주는 그러면 재정이라도 역할을 좀 해줘서 이 국민들의 심리를 좀 올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재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돈을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다못해 우리 자영업자들 그 상품권 있잖아요. 지역 상품권.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 지금 예산 다 잘랐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라도 예를 들면 풀어서 지역 상권들의 심리들을 좀 올려준달지. 그다음에 보육, 교육 우리 돈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예산을 늘려서 가게 어려운 상황들을 좀 극복을 해준달지 이런 역할들을 재정이 지금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일단 세수 펑크 내고 건전재정하겠다고 재정을 축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으로 가고 있다. 정부 정책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 지금 부자 감세를 하고 있잖아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뭔가 기재부랑에서 목표가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뭘까? 저는 하나는 계속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에게 기여한 일부 극부자들, 초부자들에게는 지금 그 빚을 갚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살기 좋죠 지금. 살기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도 어쨌든 국민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꼬꾸라질 텐데. 그럼요. 그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테면 이 부자들이 생기기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더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지금 연체율이 높아지고 자영업자들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를 받기 위해서 계속 옥죄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 제도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채를 이를테면 탕감해주거나 채무 조정을 해주거나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줘서 그 자영업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금융 소비자로서 활동하게 해줘야 은행들도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단기적인 이익, 주주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은행들이 활동하게 되면 안 된다. 이건
전체가 망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짧은 생각만 하면 안 된다. 국가가 이런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 서민들과 자영업자, 중산층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에 온 힘을 다 들여야 이 국가의 어려움들을 지금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네요. 네. 어떻게 구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엑스포 어떻게 됐습니까? 아 저는 사실 제가 무슨 외국 표를 따질 수 있는 깜냥은 아니라서 웬만히는 할 줄 알았어요. 사실 솔직히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도 뭐 욕하고 있잖아요. 아 그 얘기 다 문재인 잘못해서 되는 거다. 손 놓고 있었다 그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50개국 넘게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유치하겠다고 다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 29표입니다. 나간 국가도 지금 반절표 받은 거거든요. 게다가 보고도 제대로 안 된 거고 정보도 제대로 수집이 안 된 거겠죠. 119대 29표. 너무나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외 순방비를 예비비까지 끌어들여서 500억 넘는 돈을 써가면서 600억 썼죠. 예. 이거 반납시켜야 돼요. 다시 엑스포 실패했잖아요. 이거 반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명품 가방으로 한번 반납시켜 볼까요? 갖고 있는 명품들만 털어도 참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참 답답하긴 한데요. 여하튼 이 얼어붙는 경제 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짜도록 하려면 역시나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좀 좋은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소장님처럼 경제학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도 잘 도전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도 좋은 성과.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오늘도 즐겁지만 우울한 경제 압수수색, 김영환의 경제 압수수색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는 증문즉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